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부의 어느 고즈넉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중년 여자입니다. 톡톡 사연을 한 편씩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낸 사연이 소개된다면 그날은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집안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연 신청을 도전해보게 됐어요.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비록 제가 젊고 어린 시절보다는 생기와 총명이 덜하다지만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보려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는 기껏해야 땅 따먹기를 오락으로 즐기던 소녀였으니까요.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자라나던 시절 저희 집에는 조부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셨거든요. 고모만 셋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고모들도 다 좋으시고 전부 효녀이신데 조부모님들께서는 아들이 최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하시면서 저희 친정 아버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예뻐하셨어요. 특히 친할머니께서 아들을 귀히 여기시는 것에 앞장을 서셨죠. 그래서 고모들을 향해서는 곧잘 모진 말씀도 뱉으셨지만 친정 아버지에게는 순하게만 구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봐오며 자라났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친할머니께 많이 시달리고 사셨어요. 우리 권영이가 어떤 아들인데? 우리 권영이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아들인데 너는 시집을 오면서 고작 그런 거적대기나 들고 와? 차라리 뻔뻔스레 맨몸으로 시집을 오지 그랬냐? 친정 부모님 두 분이 결혼하셨을 당시 친정 엄마께서는 이불을 해오셨다고 해요. 다른 건 없었고 간신히 이불만 장만을 해오셨던 것은 외가의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낸답시고 외할머니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며 나름대로 이불을 좋은 것으로 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친정 엄마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셨기에 친할머니의 발언에 매번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친정 엄마께는 소중한 이불인데 그걸 친할머니께서 걸핏하면 트집 잡으시며 거적대기라고 비하를 하셨으니까요. 친정 엄마께서 시집을 오신 지가 한참이었는데도 친할머니께서는 두고두고 이불 얘기를 하셨으니 매사에 친정 엄마께서 얼마나 시달리며 힘든 시집살이를 하셨는지 능히 짐작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좋게 표현을 하자면 긍정적인 아이였고 나쁘게 표현을 해보자면 맹해서 별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저를 향해 계집애가 뛰는 거 아니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런 핀자를 주셔도 헬렐레 웃기나 할 뿐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서열이 훨씬 위라서 친정 엄마께서 꼼짝을 못하고 당하고 사신다는 것 정도야 당연히 저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께서는 아무래도 당신의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싫어하고 증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한 갈래로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나가셨다가 트럭에 치이셔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에 동네가 뒤집어졌고 친할머니께서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가셨다가 그대로 혼절을 하셨어요. 충격이 극심하셨기 때문인지 깨어나신 후로 계속해서 손발을 덜덜 떠셨고 말씀을 똑바로 못 하셨습니다. 갈수록 입맛도 잃어가셨고요. 기력이 점점 쇠하시는 게 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였어요. 저러다가 친할머니마저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니냐며 친정 부모님께서 무척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아유, 오늘도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으로만 지내실 거예요? 밥도 크게 한술 뜨시고 기운도 차리셔야죠. 특히나 친정 엄마께서 눈물로 친할머니를 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그토록 오랜 세월 시달리셨으면서도 친할머니를 향해 조금도 잘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저는 놀랐지만 친할머니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신 듯 보였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께서 식사를 차려서 방으로 가져다 드렸는데 친할머니께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친정엄마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많은 감정들이 읽혔습니다. 친정엄마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신 친할머니께서는 조금씩 혀가 풀리셔서 다시 말씀을 똑바로 하실 수 있게 됐고, 주변에서는 며느리의 효심이 시어머니를 살린 거라고 떠들었습니다. 애미야, 나는 네 시아비가 그렇게 떠나니요. 요새 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옛날이면 언제요? 아버님하고 처음 만나셨을 때요? 그건 애저녁에 잊어버렸어. 근데 딸 자식들한테 해준 것 하나 없이 퉁명스레 키운 것이 생각이 나지 뭐냐.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라 없는 형편에 공부를 아예 시킬 필요가 없다고 못을 일찌감치 박았던 게, 왜 자꾸 생각이 나든지. 너는 왜 아들이 아니고 딸로 태어났냐면서. 내가 딸들을 구박해 했던 것이 요새 자꾸만 생각이 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계속 입맛도 없고 그렇다. 저승에서 네 시아비가 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여기 와버렸으니 어쩌나라고 나한테 한숨을 푹푹 쉬어대는 것만 같아. 그렇게 모진 태도로 딸 자식들을 키우면 안 됐던 것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잘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나 보다. 저는 어느 날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고모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며칠 뒤에 전해 들었을 때 금세 납득을 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던 것이죠. 그렇게나 모진 소리를 많이 듣고 사셨던 고모들인데도 친할머니께서 함께 나들이를 다녀오자고 청하시자 세 분 다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즉시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 이어서 또 한 번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친정엄마께 한번 여쭈어봤어요. 친할머니께서 그렇게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고 못되게 구셨는데도 왜 좋아하고 따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께서 싱긋 웃으시며 저와 눈을 맞추시고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민정아,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마도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 민정이가 결혼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결혼 생활 도중에 힘든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민정이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럼 민정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해요? 그렇다면 결혼한 거 후회할 것 같아요. 괜히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정확히 봤어. 사랑이라는 건 겨우 고작 그런 것인 거야. 결혼을 하게 할 만큼 대단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사랑이 나쁜 감정으로 변하기도 한단다. 사랑했던 만큼 상대에게 실망을 해서 그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애초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할까?
그건 바로 민정아. 엄마 생각에는 있잖아. 희생이야.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내가 더 희생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란다. 희생이란 쉽게 말해서 나보다 상대를 더 위하는 마음이야. 이런 희생 없이는 사랑을 이어갈 수가 없어. 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고모들은 희생을 할 줄 아는 분들이라는 거죠? 맹하기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제가 웬일로 일찍 깨달음을 얻고서 그렇게 반문을 했을 때 친정엄마께서는 즉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긍정의 뜻과도 같은 미소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만약 친할머니께서도 이 희생을 당신의 아들에게만 펼치지 말고 딸들과 며느리에게도 베푸셨다면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친할머니께서도 희생이란 것을 배우시고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도 얼핏 품었었죠. 저도 친할머니와 왠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던 때에 또 한 번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고모들과 먼 지역으로 여행을 가셨던 친할머니께서 낙상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고모 역시도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시던 친할머니께 빠르게 다가가 도우려고 하다가 같이 떨어지고 마셨어요. 친할머니께서는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큰고모께서는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다른 고모들이 알려주시기를 친할머니와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유독 큰 고모께서 싱글벙글 웃으시며 기뻐하셨었대요. 아휴, 참나. 내가 인생을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내가 이 나이 먹고서야 우리 엄니의 관심을 다 받아보네.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아주 신기해 하실 일이다. 집안의 장녀로서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시면서 크셨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늘 엄마를 영원히 짝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하셨던 게 큰고모라고 들었습니다. 친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모자도 새로 구입하시고 운동화도 깨끗하게 빨아서 신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가족들이 흐느껴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왜 이런 슬픈 일이 세상에 벌어져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열심히 산다고 해도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떠나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인 것만 같아서 저는 한동안 허무주의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졸로 끝난 저의 학력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학창 시절을 심적으로 방황을 하며 보내고 말았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감사하고도 슬픈 말씀, 건강하기만 해라는 소리를 항상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어디 안 아프고 건강하게만 살아도 그것 또한 인생의 복이라고 하셨죠.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은 아닌 것 같았는데 집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저뿐만 아니라 두 분도 변화시킨 듯 했습니다. 전문대를 가려면 갈 수 있었지만 시간 낭비가 될까봐 그러지 않았고요. 대신 대학에 간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좀 더 이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고졸 출신이라는 한계에 더 부딪힐 때도 있어서 마음이 복잡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춰선 적은 없었네요. 허무주의에 시달리며 학창 시절을 많이 허비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좋게 봐주는 눈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에게 남자 소개도 종종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절을 할 때도 있었고 궁금해서 만나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남자가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밝히자면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랬는가 하면
대학도 잘 나왔고 직장도 괜찮은데 어딘가 성격이 허술하고 사회생활에서 상처도 잘 받는 편이라 제가 왠지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전 매력을 느꼈고 모성이 비슷한 게 발동되었던 듯 싶어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고 남편이 자기 집안은 자기가 알아서 설득하겠다고 그랬죠. 저는 웬 설득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나쁘끄럽게도 아직 부부가 되기 전인데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생명이었고 저희 부부는 혼비백산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의 말씀만 해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거의 저를 저주하다시피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요. 너는 뱃속의 아이가 외탁하지 말고 친탁하길 바라면서 태교해라. 알았니? 네? 아이가 꼭 친탁을 해야만 하나요? 당연하지. 그럼 설마 아이가 고절히 너를 닮는 비극이라도 벌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야? 고졸 소리에 제 속이 끓어올랐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그럼에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웃긴 얘기 같지만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가 떠올랐거든요. 고모들에게 막말을 퍼부으시고 친정엄마를 못살게 구셨던 어렸을 적에 봤던 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어딘가 닮아 있었어요. 저는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친정엄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참는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건강하고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께서는 애가 엄마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시누이와 작당을 하며 저를 험담하시는 건 기본이셨고요. 제가 시댁에 가면 저를 종부리듯 하셨습니다. 저는 육아부터 온갖 집안일, 심지어는 직장까지 다녀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당신의 아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셨어요. 저에게 항상 우리 아들 밥 잘 차려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하셨던 시어머니의 그때 음성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너는 애도 낳았으면서 어쩜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도 못하고 행동이 여태 굼뜨니 뭘 알려주면 제대로 한 번에 해내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없어. 아유, 역시 가방끈이 짧으니까 매사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도 짧겠지. 아유, 그렇다고 집안이 받쳐주기를 해. 뭐를 해. 제 자존심을 짓밟아 놓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참았어요. 그러면서도 살았네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제 자존심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했습니다.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좋아하고 반겨주고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은 것도 있었고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무심해지고 시큰둥해지고 가정일에 소홀하기만 한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항상 존중을 다해 주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더 많이 희생하는 나날이었지만 속으로 괜찮다고 여기면서 지냈죠. 커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딸은 무척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특히 말을 또박또박 잘 했답니다. 희생이 미덕이라는 생각만으로 결혼 생활을 참아내기 힘들 때에는 딸을 키우는 보람을 떠올렸어요. 그곳으로도 저는 만족한다고 여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다면서 무척 뿌듯해하는 거예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제 딸이라고 평소의 생각을 몰래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바로 웃음부터 났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그림을 그렇게나 칭찬을 받았단 말이야? 대체 무슨 그림일까? 엄마 생각에는 저번처럼 꽃을 그린다고 해놓고 지렁이를 그려온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야, 엄마. 이번에는 사람 그렸단 말이야. 이것 봐봐. 내가 제일로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나 칭찬해 주셨어. 색깔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쓴 건 나뿐이래. 어머, 그렇구나. 진짜네.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나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쓸 줄 알았어? 대단하다. 우리 수민이 정말 멋있는데? 근데 무슨 사람들을 그린 거야?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야? 엄마, 딱 보면 모르겠어? 선생님도 내가 뭘 그렸는지 못 맞히던데. 어른들은 다 바보인 것 같아. 이거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가족 사진을 직접 그린 거란 말이야. 뭐?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 아유, 엄마가 미안해. 수민아, 엄마 눈이 나빠서 얼른 못 알아봤나 봐. 지금이라도 잘 살펴볼게. 어디 보자. 여기 귀여운 공주님이 우리 수민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옆에 꼬마 왕자님은 누구야? 그거 해피. 해피는 털이 갈색이니까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그려줬어. 키우는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넣어준 것도 모자라. 강아지 모습이 아니라 사람 친구처럼 그려 넣어준 딸의 마음이 예쁘게 느껴졌죠. 이게 바로 순수한 아이의 동심이구나 싶었어요. 아이의 눈으로는 제 남편도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것인지 실제보다 왠지 모르게 풍채가 좋아 보여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의 옆에 그려진 여자, 그게 바로 뻔히 저였거든요. 우리 수민이가 엄마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줬어? 역시 우리 수민이 최고다. 엄마 너무 행복해. 그럼 엄마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구야? 이모야? 아니면 고모? 꽃집 엄마잖아. 엄마 그것도 못 알아봐? 어? 꽃집 엄마라니? 그게 누군데? 꽃집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엄마 진짜 바보야. 내가 지금 엄마 말고 꽃집 엄마 얘기하는 거잖아. 나한테는 엄마가 2명이니까. 엄마가 2명이라니? 우리 수민이가 유치원에서 재밌는 농담 배워왔네. 수민아, 세상에 엄마는 1명뿐이야. 다른 사람을 두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꽃집 이모, 꽃집 아주머니 이렇게 불러야지. 아닌데? 난 엄마가 2명이니까 꽃집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야. 난 맞게 말을 했는데? 엄마 왜 나를 혼내? 엄마 미워. 딸이 돌아졌는지 입술을 삐죽 내미는 순간 저는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딸이 농담이나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토라진 딸을 달래면서 차분하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수민아, 엄마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우리 수민이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응? 기분 풀까? 저기, 우리 착한 수민이 기분 풀고 꽃집 엄마 이야기 좀 해주라. 엄마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꽃집 엄마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연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어요. 딸이 해준 이야기에 따르자면 남편에게는 저 말고도 다른 아내가 있으며 시댁 식구들도 모두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분노인지 충격인지 모를 것으로 덜덜 떨리는 제 몸을 억지로 가라앉히며 그 꽃집 엄마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물어보았죠. 딸이 하는 이야기로는 일단 1년은 충분히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던 건 이야기를 다 털어놓던 딸이 갑자기 아차하는 얼굴이 되었던 거예요. 아, 맞다. 이거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실수했어. 큰일 났다. 엄마한테 알려지면 큰일이라고 아빠가 그랬는데, 다들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까먹고 실수해버렸어. 그래? 우리 수민이한테 아빠가 꽃집 엄마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나 봐? 또 누가 수민이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 응? 아니,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엄마한테 말해줘봐. 엄마가 비밀 지킬게. 우리 수민이가 얘기했다고 절대 알리지 않을게.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진짜? 정말이지? 그럼 약속해. 내가 얘기한 거 엄마가 비밀 꼭 지켜주기야. 꽃집 엄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가 제일로 많이 나한테 그랬었거든. 예상은 했으나 역시나 시어머니가 거론이 되자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웃집 애기 엄마한테 찾아간 다음 딸을 몇 시간 정도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냉정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간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차마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지냈었고, 설마 딸에게 엄마 취급인 내연녀가 존재하며 시댁 식구들도 다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바였어요.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그거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았죠.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의할 점이 있더라고요. 바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흥분하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랬다가 괜히 일도 그르치고 심지어는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람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보며 애써 냉정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당장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보며 이성을 잃고 사실 여부를 제가 따지게 된 것만 같아서 걱정이었죠. 그러나 이런 제 걱정이 참으로 무색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 갑자기 회식 잡혀버렸네? 이렇게 갑자기? 무슨 회식을 금요일도 아니고 수요일에 하는 거야? 아, 저번에도 몇 번 이런 적 있었잖아. 오늘 아무래도 늦게까지 회식 달릴 것 같으니까 수민이하고 당신하고 먼저 자고 있어도 돼. 생각해보니까 뜬금없이 회식 잡혔다는 말을 해오던 남편의 전적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건만 지금은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손이 다 떨려왔습니다. 정말로 회식을 가는 게 맞는 건지부터 의심이 들었어요. 이미 의심의 싹이 이토록 자라는 이상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기로 했어요. 불륜의 증거를 전문적으로 잡아준다고 알려진 흥신소를 찾아간 겁니다. 비용은 비상금에서 마련을 했고요. 남편은 설마 하니 제가 비상금을 이런 곳에 쓸 줄은 꿈에도 모를 터였죠. 의뢰를 맡길 때는 이런 걸 정말 맡겨도 되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도 했지만 거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륜 커플들이 없었으면 그 업계는 진작 망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불륜을 많이 저지르고 그 내막이 기상천외할 때도 잦다고 하셨습니다. 씁쓸한 기분이 들면서 저뿐만 아니라 남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는 것에 조금 안심이 됐던 것도 같아요. 딸의 입단속은 철저히 시켜놨으니 제가 설마 본인의 뒷조사를 하리라고는 남편이 꿈에도 모를 것이었고, 만약 뒷조사에서 별다른 것이 안 나온다면 가정의 평화는 쭉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 제가 받아든 결과물은 엄청난 것이었죠. 네? 저, 정말로 제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꽃집을 운영하는 여자요? 예전에 만났던 사이로 추정이 되더군요. 여기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넘겨보시죠. 예전에 만났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뭐예요? 제 남편이 그 여자하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 사귀었었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공개적인 커플이었다니. 저는 남편의 뒷조사가 이뤄진 결과를 살펴보면서 경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막은 이랬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대학 다니던 시절 사귀었고 대략 3년 정도를 만나다가 헤어졌대요. 그 여자는 남편보다 2살 연상으로 유복한 집안의 고명딸이었고요. 그 여자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배경도 좋고 머리도 좋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일을 내려놓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곧 임신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겨서 아이는 유산이 됐고 그러면서 2번 다시는 임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병원의 소견도 들었던 겁니다. 그게 부부간의 불화를 불러왔던 듯 싶어요. 유산 이후 1년 만에 이혼을 한 것이에요. 집안에서는 어떻게든 재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 여자는 결혼 생활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라고 주변에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으면 혹시 임신이 다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면서 그 가족들이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 여자는 임신에서도 마음이 떠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임신은 2번 다시 없을 거라고 말을 하며 다녔다더군요.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려 꽃꽂이 수업을 다니다가 아예 그쪽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꽃집이나 운영하면서 조용히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제 남편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2사람이 다시 만난 건지는 뒷조사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2사람이 바람을 피운 게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는 것만은 확실했고 이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는 매일같이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이나 임신 생각이 없는 딸이 옛날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놀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그 집안에서는 좋게 봤다고 합니다. 또한 시댁에서도 그 여자를 반겼다고 해요. 잘 사는 집 딸이니까요. 게다가 고학력자 엘리트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지지해 주었고 한술 더 떠서 제 딸을 그 여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또 다른 엄마라고 칭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어디까지나 아이 엄마는 저인데 바람난 여자한테 엄마라는 호칭을 준 건 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어린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이었습니다. 2사람은 만남을 아주 즐기고 있는 것인지 제가 딸에게서 꽃집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날 남편이 회식이 잡혔다고 했던 날도 둘이 만나서 밤에 함께 시간을 보낸 모양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이 잘 쉬어지지를 않았어요. 제가 해왔던 희생, 헌신, 그 무엇 하나 보답받을 수 없었던 행위였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집, 한 방, 한 침대에서 살고 있는 제 남편이라는 작자가 철저하게 저를 농락했다는 사실도 저를 돌아버리게 만들었지만 다 같이 한 통속으로 저를 바보 만들었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뒷조사 결과에서 딸이 딸려온 사진들이 몇 장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진들이라고 하던데 꽃집의 구석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구석이라지만 보란 듯이 매장에 전시를 해놓았다는 것이 소름 끼쳤습니다. 그 사진들은 남편과 딸과 함께 그 여자가 셋이 찍은 사진이었고요. 시댁 식구들 남편과 함께 어딘가로 놀러가며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몰라도 저를 빼고 모두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피눈물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었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었고요. 마주한 진실 앞에서 머리가 아프도록 울고 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이 맞다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면서 그런 나약한 질문이나 쏟아내며 그들에게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시간을 날리는 짓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차분하게 정리해둔 저는 가장 먼저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제 안에 순수한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그 여자 정도 되는 인물이 아무리 실패한 결혼 생활이니 임신하기 힘들어진 몸이니 하더라도 왜 애까지 딸린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지 답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아담한 꽃집이더군요. 통유리로 이루어진 매장이 예뻤어요. 레이스가 달린 앞치마를 하고 기다란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려 묶은 그 여자는 딱히 동안이 아니어서 자기 나이로는 보였지만 수수하고 청초한 분위기가 있었죠. 요컨대 남자들이 잊지 못하는 자기만의 첫사랑 같은 이미지와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식 웃고 말았는데 그 여자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매만지던 꽃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군요. 제가 누군지 아시는가 보네요. 네,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커피는 됐고요. 얘기나 좀 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그 여자를 보며 당장 뺨이라도 내려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머리가 오히려 차갑게 식더라고요. 제 소중한 딸이 이 여자를 또 다른 엄마라고 여기며 그렇게 불러왔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앞에서 무척이나 태연하게 제 남편과 만남을 이어온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비밀이 영원할 거라고 여겼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요. 분명 멀지 않은 때에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덧붙이기를 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이고 저는 그 사이에 어쩌다 보니까 끼어버린 이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서 제가 이물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 인생이란 참 잔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 저 같은 이물질을 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냥 뒀을까요? 진작에 저 같은 이물질을 치워버렸으면 될 일인데요. 그 이유가 그쪽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했던 점을 한번 물어봤어요. 남편이 진짜 사랑을 찾아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면 시댁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다면 왜 제가 여태까지 이혼의 이응자도 마주하지 않고 살아온 것일까? 그게 희한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어놓은 답변을 듣고 제가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혼을 겪어본 사람이라 다신 누군가와 재혼을 하는 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저한테 온다는 걸 말렸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진짜 사랑이신데 결혼은 하기 싫어서 불륜관계로만 지내셨다? 머리털 나고 들어본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하네요. 거기까지는 내가 그렇다고 칠게요. 근데요, 우리 딸, 우리 딸 수민이한테서 엄마 소리는 왜 듣고 자빠졌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사랑이랍시고 포장해봤자 결국은 더럽고 역겨운 불륜일 뿐인데 거기에 왜 애먼 어린아이까지 끼어들게 만든 거냐고요? 제가 그러도록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애같하게 제가 수민이와 잘 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따랐던 것뿐입니다. 어머님이요? 제 시어머니요? 아이, 그분이 왜요? 그분이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는데요?
쭉 지내다 보면 제가 결국 그 사람과 진심으로 결혼까지 하고 싶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아이와 미리 친해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저도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뿐 아이 자체는 무척 좋아하거든요. 예쁘고 똘똘한 수민이를 보자마자 저도 마음이 녹아내렸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아이에게서 엄마 소리를 듣게 됐네요. 이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가 막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가요? 어린아이에게 더러운 경험을 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한다고 쳐요. 그쪽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건데?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가족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가 아이를 다시 가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민이에게 욕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왜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여자가 처자식 있는 유부남하고 붙어먹는가 싶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구나. 이제야 명료해지네. 당신 두 번 다시 우리 수민이 근처 가지도 마. 수민이 내 딸이야. 그 역겨운 불륜놀이에 감히 끼워도 될 존재가 아니라고.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미 모든 일은 벌어진 뒤니까요. 태어나기 짝이 없는 그 여자의 태도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구제의 여지도 없겠더라고요. 마음을 단호하게 잡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 후 매장 앞에 침을 뱉고 떠났어요. 마지막에 당황한 그 얼굴을 보니까 그나마 기분이 좀 낫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화가 난 얼굴로 집에 왔습니다. 당신, 희연이 가게 찾아갔었어? 가서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길래 희연이가 상처받아서 우는 소리를 해? 잠깐, 수민이는 어디 갔어? 안 보이네? 딸이 안 보이는 것보다 상간녀의 아니가 먼저인가 봐. 역시 자식까지 두고서 바람 피우는 미친놈의 사고 회로는 정상이 아니네. 아, 그게 아니라 아무튼 수민이 어디 있어? 그리고 대체 어떻게 알고서 희연이 가게에는 찾아간 거야? 그년이 이름이 희연인지 나발인지 안 궁금하니까 자꾸 말하지 마. 나 더 이상 자극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너희 연논도 찢어발길 준비가 돼 있거든. 뭐, 뭐라고? 아, 당신,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난 게 죄는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남녀 간의 끌림인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 당신은 내 아이를 낳아준 엄마고, 함께 있으면 안정적이고 좋아. 당신은 당신대로의 매력이 있어. 그런 개소리를 지금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로 내가 아주 만만하구나.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나 봐. 그래, 이런 취급이나 받도록 내 자리를 내가 만든 거겠지. 호구처럼 당신을 맞춰주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 혼자 노력하면서 그렇게 멍청하게 지내온 대가가 지금 이거야. 지난 날을 죽도록 후회한다. 아이, 제발 이러지 마. 차분하게 우리 같이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 나 솔직히 집에 오기 전까지는 당신이 희연이를 많이 괴롭힌 것 같아서 화가 났는데 지금 좀 가라앉았어. 당신도 나한테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같이 그 해결법을 찾아보자. 우리라니 잘못은 너 혼자 있는데 왜 거기에 나를 끼워 넣니? 이 미친놈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도 안 한 거 알아? 미안하다는 상투적인 인사 한마디를 안 한 거 알고 있느냐고, 입이 나쁜 놈아. 그런데 내가 널 어떻게 용서해? 어떻게 받아줘?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해결법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제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외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늘 져주면서 살았던 제가 이렇듯 폭발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그것마저도 가짜게 느껴졌습니다. 수민이 지금 자기 외할머니하고 재밌게 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쭉 우리 수민이 걱정은 하지 말았으면 해. 내가 키울 거니까. 당신하고 전혀 상관없어. 나 혼자서 잘 키울 거야. 그런 줄 알아. 안 돼! 수민이는 내 딸이기도 해. 당신이 뭔데 그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절대 용납 못해. 그래? 그럼 결정해. 수민이야, 아니면 그년이야. 하나만 선택해. 수민이를 선택하면 그녀는 죽는 그날까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 만나면 전 재산을 나와 수민이에게 주고 이혼한 뒤에 멀리 떠나버리겠다는 각서를 써야 돼. 어떡할래? 또, 당연히 우리 딸이 우선이지만, 내가 그런 각서까지 쓰기는 좀, 빈말으로라도 쓰겠다고는 안 하는구나. 잘 알았어. 이제 끝이야. 너는 네 마음대로 바람을 피우면서 아이를 데리고 불륜에 끼워 넣기도 했는데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결정 내 마음대로 내리는 게 왜 안 돼?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이거 웃기는 놈이네. 너는 나한테 박살낼 각오나 해. 반성 따위 없는 뻔뻔한 남편의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 정,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무척이나 강하게 나온 것에 놀라서 압도당했던 남편은 정신이 조금 들자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죽을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개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줄 이유는 없었죠. 깔끔하게 무시했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망설임 따윈 없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시댁이 뒤집어졌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찾아와 제 뺨을 치셨습니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그딴 모욕을 안겨줘? 모욕을 당한 건 전데요. 제가 모욕당하는 것에 어머님도 일조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혹시 치매라도 오셨어요? 역시, 이래서 근본이 천한 것과 애초에 상종을 하는 게 아니었어. 집안 빵빵하고 가방끈도 긴 그런 여자를 진작에 며느리로 들였어야 했는데 네가 해낸 것이라고는 우리 집안에 손주 안겨준 것밖에 없어. 아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개운하고 가볍게 재혼자리나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너도 그게 낫잖아. 아우, 어떡해. 치매가 아주 세게 왔나 보네요. 저는 전에 없이 당돌하게 맞섰고 충격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분에 차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치셨을 때부터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할 준비를 마쳐놓고 뺨을 맞자마자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그 뒤로 일부러 더 도발을 했던 것이고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온갖 분풀이를 하고 계실 때 경찰차가 도착했죠.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정신이 혼미한 척을 하며 쓰러졌어요. 경찰, 갑자기 경찰이 왜 출동을 해? 얘는 또 왜 쓰러지는 거야? 아우, 나 미치겠네. 시어머니께서는 경찰차를 타셨고 저는 구급차를 탔습니다. 일이 커지고 말았죠. 이혼 소송에서 가뜩이나 유리한 제가 미치도록 더 유리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개거품을 물었고요. 그제서야 뭐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저에게 사과를 시작했어요. 수민이 엄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옛날에 잠깐 만났던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것뿐이었어. 사실은 나에게 당신뿐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헛짓거리를 한 거야. 수민이 엄마, 나 용서해주면 이제 앞으로 정말 잘할게. 기회 한 번만 줘라.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이런 사과를 할 줄도 아는 남자인지 처음 알았네요. 저는 그 사과를 거절하지도 않았고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애가 타들어갔고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눈물의 사과를 해댔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를 기만한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전혀 진심으로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차라리 이걸 잘된 기회라고 생각하시죠. 이혼하고 나면 아들의 새 출발 지켜보실 수 있잖아요. 그 여자가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도를 해보면 아이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집안 경제적으로 괜찮다면서요. 돈 퍼부으면 안 될 일도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네가 정 그렇다면야 나도 뭐 최대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묵사발 나고 있는데 네가 소송 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를 기만해 오신 것 스스로 인정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혼 소송으로 정당한 승리 하나 쟁취하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설마 그렇게까지 양심이 없는 건 아니시죠? 제가 조용히 일침을 가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입술만 꽉 깨물 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돌아서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년인 줄 몰랐다며 자기들끼리 불만 어린 중얼거림을 뱉더군요. 그게 다 들려서 저는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혼 소송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아주 완벽한 승리였기 때문에 남편 놈은 탈탈 털렸습니다. 어린 딸도 당연히 엄마인 제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남편은 딸 앞에서 눈물쇼를 펼쳤지만 크게 소용이 없었어요. 아빠, 꽃집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어? 그냥 아줌마였어? 근데 아빠가 나한테 그 아줌마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켰던 거야? 아빠 이상해. 아, 아니야, 수민아. 아이,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아빠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아빠가 엄마한테 상처 줬어? 엄마한테 잘못했어? 외할머니가 그랬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이제 같이 못 사는 거래. 나 아빠 미워. 아빠 싫어서 이제 안 보고 싶어. 영특한 딸의 활약에 저는 남몰래 미소를 지었고 남편 놈은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야만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여자와 장밋빛 미래를 그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래 따위 제가 선사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꽃집에 찾아갔을 때 성능 좋은 녹음기를 숨겨간 바였죠. 그리고 녹음 파일을 그 여자의 모든 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흥신소에 맡긴 마지막 의뢰였죠. 또한 꽃집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이 저질스러운 불륜의 내막도 다 퍼뜨렸어요. 가장 관건이었던 건 그 여자의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었죠. 녹음 파일도 보냈고요. 제 기대대로 그 전 남편이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연락은 아니었고 비웃고자 함이었겠죠. 그러자 그 여자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수치심에 꽃집도 닫아버렸어요. 진절머리가 나는 전 남편에게서 비웃음을 당한 게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놈의 직장에 일부러 이혼 결정 관련 서류를 보냈어요. 이혼 소문이 직장이 쫙 퍼지게 됐고요. 직장이 사내 커뮤니티에도
전 남편 놈의 불륜 일화들을 쫙 올려서 퍼뜨렸습니다. 전 남편 놈은 도망치듯이 퇴사를 해야만 했어요. 본인들이 세계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년놈들은 상황이 그렇게 되자 본인들의 힘든 것에만 초점을 맞췄고 서로가 더 힘들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원망하다가 헤어졌다더라고요. 우습게도 겨우 그 정도 사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친정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집을 얻어서 딸과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친정과 멀지 않는 동네였고요.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서 딸에게도 미안했는데 새로운 유치원에서 적응 잘하며 발랄하게 지내는 딸의 모습에 곧 안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 남편 놈은 미치게 후회를 한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그쪽에는 이제 일말의 정 같은 것도 안 남아 있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께서 깊은 상심으로 결국은 쓰러지셨다는 후문이 들려왔을 때도 별로 안타깝지도 않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만 들었네요. 저는 딸과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재혼 생각은 크게 없었고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기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좋은 감정으로 오랜 세월 만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일찍이 사별을 겪은 뒤 재혼을 생각하지 않고 살던 경우였기에 저와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정말 매너 좋고 성품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딸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딸이 사춘기 때 저하고 많이 싸우기도 해서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 시기에 저도 어쩌지 못했던 딸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편안한 인연이에요. 이렇듯 잘 지내고 있는 일상의 옛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랍니다. 저는 딸과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크고 작은 행복들이 잔뜩 내려앉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런 사연들을 통해 여러모로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느 누구 못지않게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나이도 어린데 인생 다 산 것처럼 말을 한다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드라마와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는 그리 좋은 형편이 되지 못하는 집안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20살 친구들 덕분에 대학을 진학할 때 저는 대학 등록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 빠듯했던 집안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쳤음에도 대학교를 포기하고 취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중소기업의 사무보조 업무로 첫 일을 시작해 사회의 쓴맛을 일찍이 알게 됐죠. 말이 좋아 사무보조업이지 결국 잔 심부름꾼이 따로 없었답니다. 복사나 스캔 업무, 청소나 설거지, 그리고 대리님이나 과장님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기타 다른 심부름들이 전부였어요. 할 일이 다 끝났어도 위 상사분들이 가기 전까지 먼저 퇴근해서는 안 됐고 그렇게 일해가며 벌어가는 돈은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시 그 당시에 최저시급보다 못했어요. 그 당시에 최저시급이면 요즘에 비해 반의 반도 안 되는 시급인데 그만한 최저시급보다 못한 거였으니 말 다 한 거나 다름없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집으로 가 강아지 산책 좀 시켜주라는 어이없는 심부름을 받은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사장님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됐죠. 남편은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전날 과음을 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강아지 목줄을 차고 있는 저를 물을 벌컥벌컥 마셨며 쳐다보더라고요. 그쪽은 누구신데 우리 집에서 또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다 마셨는지 제가 누군지 묻는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산책에 가는 저를 따라오던 남편은 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몇 살이에요? 20살이요. 나 22살인데. 내가 2살이니까 오빠인데 말 놔도 되지? 네, 그러세요. 이름 뭐야? 최은주요. 난, 나 손성민이라고 해. 반갑다.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는 남편의 모습이 그 당시엔 참 신기했어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낯가림이 심한 데다 사장님 아들과 괜한 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딱딱하게 벽을 쳐가며 말하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는 남편이 그저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악수를 받아줬고 제게 손을 꽉 잡아 보이던 남편은 하던 질문들을 마저 이어갔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던 남편은 제 대답에 집이 그리 멀지 않다며 밝게 웃어 보이더니 대뜸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다는 제 대답에 갑자기 핸드폰을 달라던 남편은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다가 끊더니 연락할게. 아버지한테는 우리 똘이 잘 산책시켜줬다고 말할 테니까 이제 들어가 봐. 하며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정말로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처음엔 당연히 거절을 했었죠. 그럼에도 몇 번이고 연락이 왔고 결국 저는 이후에도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다 남편의 고백으로 20살에서 21로 넘어가던 겨울에 남편과 정식으로 교제를 했어요. 물론 사장님 몰래 말이에요. 남편과의 연애는 신기함 그 자체였습니다. 워낙 집안의 태생부터는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선사해주던 데이트들은 제가 겪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처음 먹어보던 음식들을 접한 것은 물론이고 요트나 5성급 호텔에서 잠도 자보고 남편의 지원으로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죠. 그리고 2년의 연애가 끝나갈 즈음 남편은 군 입대를 했습니다. 마지막 머리를 바짝 밀고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함께 동행을 했었죠. 사장님과 사모님이 함께 오겠다고 하는 것을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갈 거라며 겨우 말렸었다고, 하마터면 저와 연애하는 것을 사장님께 들킬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란 남편에게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안심시켜줬고, 제가 말한 그대로 전 이후로도 남편에게 편지는 물론이고 종종 틈만 나면 한껏 도시락을 싸서 면회도 갔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어느덧 남편은 제대 후에 학교까지 복학했고 저와 남편도 만난 지 4년이 지나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교제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애 5년 차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덧 저도 남편 네 회사에서 일을 한 지 6년 차가 됐고 그 사이 전 지긋지긋하던 사무보조 업무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됐고 제법 일다운 일들도 맡아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임이라는 직책까지 달게 됐어요. 제가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던 사장님은 군말 없이 장기간 일을 해준 저를 나름 예뻐라 하셨죠. 그렇게 사장님 몰래 비밀 연애를 이어가는데 그만 저와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님께 들키고 말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항상 제가 일을 마칠 때쯤이면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렸고, 그날도 퇴근과 동시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카페로 찾아갔었죠. 그리고 여느 날과 같이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남편의 차가 있는 카페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갔어요. 왼손엔 커피를, 오른손엔 항상 그랬듯이 남편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맞은편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최은주 주임. 사장님, 은주 주임이 왜 우리 성민이랑 있는 거지?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야. 네, 그것은 바로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을 보자마자 놀란 건 저뿐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처음엔 사장님을 보고 당황해하며 이마를 짚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잡고 있는 손을 빼려고 하니까 갑자기 더욱 손을 꽉 잡아 보이던 남편이 저와 잡은 손을 당당하게 사장님께 내보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은주와 사귀고 있어요. 만난 지 벌써 5년째예요. 그 말에 사장님의 표정은 가관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이어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리시더니 남편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사장님의 손에 붙들린 채 그것을 빠져나왔고, 저와 남편의 관계를 들켜버린 뒤로 저는 회사에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감히 뻔뻔하게 우리 아들놈이랑 5년씩이나 놀아나면서 나를 속여와?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게. 이건 전적으로 최은주 씨 당신의 불순한 태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회사에 뭐라도 바라는 게 있다면 꿈 깨고 앞으로 우리 성민이 볼 생각은 하지 말게. 당장 유학이라도 보내버릴 거니까. 드라마에서나 존재할 줄 알았던 일들이 펼쳐지니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고작 23세 불과했습니다. 한순간에 잘려버린 탓에 닥치는 대로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었고, 그새 소문이라도 난 것인지 어째 넣는 곳마다 다 서류에서부터 탈락을 했죠. 고졸인 것도 한몫할 테지만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잘린 지 얼마 안 되어 강제로 유학을 보내려는 사장님을 피해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차도 뺏기고 카드도 정지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제 집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기에 며칠 숙박시설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뒤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값비싼 시계나 갖가지 물품들을 팔아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고, 제게 함께 살자며 동거를 요청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인 저는 또한 보증금과 월세를 보태 함께 살게 됐죠.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된 저와 남편은 몇 번의 위기를 맞이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경제관념이 거의 잡혀있지 않았던 남편은 너무 쉽게 돈을 썼고 아끼고 저축이라는 것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 저는 음식조차 남으면 버리기 아까워 냉장고에 두었다 먹는 것이 일상이어서 배탈만 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죠. 5년간 크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동거를 시작한 뒤로 꽤 많이 싸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항상 제게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싸워도 금세 화해할 수 있었죠. 남편도 평소에 일이란 것을 해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집을 나와 처음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꽤나 힘들어했어요. 쉽게 포기할 줄 알았던 남편은 그렇게 1년이 넘게 저와 함께 집을 나와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소를 어떻게 안 것인지 사장님이 찾아왔고 저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대차게 한숨을 내쉬며 교제를 허락할 테니 남편을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사장님의 말들이 당황스러웠는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그 당시 사장님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했었거든요. 남편이 어릴 적부터 시아버지는 외도를 밥 먹듯이 했고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파 수술을 받는 날에도 다른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싫어하며 자신만큼은 그리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보였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저의 시어머니이자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10대일 때 돌아가시고 말았고, 엄마의 빈자리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새엄마라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집을 나와 저와 함께 살 때 그렇게 말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 집에 있기가 싫었는데 집을 나오게 돼서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속사정을 말해주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었죠. 난 절대 우리 아빠처럼 바람 피우며 은주 너를 속썩이진 않을 거야. 나한텐 은주 너뿐이야. 그렇게 말하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더욱 남편을 믿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날 사장님의 갑작스런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겨 고민하는 듯 하다가 사장님께 알겠다며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죠. 이어 저보고는 월세를 본인이 계속 내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본인이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면 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러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두었었죠. 사장님도 잠시 고민하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겠다 말하곤 남편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잠시 일을 하느라 휴학했던 학교를 마저 복학했고 늦가기 복학생으로 마지막 학기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이젠 혼자 살게 된 그 집으로 찾아와 전처럼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며 집 데이트를 즐겼어요. 저는 여전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무려 7년의 연애 끝에 남편은 약속대로 대학을 모두 졸업하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남편의 프로포즈에 고민할 것도 없이 승낙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집엔 빚뿐이었던 터라 집이며 혼수며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거의 일부가 시댁에서 지원해 주었죠. 지금껏 쉬지 않고 일을 했다 해도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 돈으로 식장이며 드레스 등 결혼식을 치르는 데에 치러지기 빠듯했거든요. 그러한 저희 집안의 사정을 모두 알게 된 시부는 더욱 저를 탐탁치 않아 있지만 완강하게 밀어붙이는 남편 덕분에 겨우 결혼에 골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임신 소식에 사장님이던 시아버님도 좋다며 덩실덩실 춤을 췄고 남편도 제게 고맙다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죠. 허니문 베이비였던 제 딸은 태명부터 허니였고 제 뱃속에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예뻤던 것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큰 입덧도 없었고 진통도 오래 지나지 않아 딸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언제 또 철학원까지 가서 딸아이의 이름을 받아왔고 민지라는 예쁜 이름으로 출생신고까지 일사천리로 마쳤고 제 딸은 그렇게 모두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땐 속 한번 썩이질 않던 아이가 낳고 나니 그리도 속을 썩이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울어대는 딸아이 덕분에 잠자는 시간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촉박했죠. 아, 민지 울잖아. 나 내일 아침부터 회의 있다고 말했지? 밖에 나가서 재우든가 해. 아,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남편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저와 딸아이를 방에서 내쫓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제가 한때 일했던 시아버지의 회사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도 남편은 제게 한결같았어요. 그렇게 결혼 후에도 항상 다정하고 자상하던 남편은 민지가 태어난 뒤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는 고사하고 항상 뭐가 그리도 바쁜지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심지어는 주말마저 출근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참으로 순진했던 저는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옷에서 웬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도 거래처 접대하러 간 술집에서 냄새가 조금 배어온 거라며 핑계를 대는 남편의 말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독방 육아를 도맡아 하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아무리 가정주부라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차라리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내 천사 같은 딸아이는 너무나도 예뻤지만 가끔 악마처럼 울어댈 때면 저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못난 엄마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아이의 돌이 지나고 어느덧 눈물은 그쳐지고 제법 걷고 말도 할 줄 아는 3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밤 12시가 다 지나서야 집에 뒤늦게 귀가했고 남편은 잔뜩 취한 채로 술 냄새와 웬 여자 향수 냄새가 뒤섞인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한 채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의 재킷을 벗기는데 그 안에 와이셔츠 소매에 떡하니 여자 입술 모양의 립스틱 자국이 묻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켓 안에 있던 속주머니엔 술집 여자의 명함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뺨을 때려가며 이게 뭐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쩐지 무서워졌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제가 답답하다며 저를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술집도 갈 수 있고 잠시 유흥을 즐길 수도 있지 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여자로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이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속이 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예전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의 잔상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더 잘하면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모습으로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몰라요. 분명 바람을 피우던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혐오스럽다던 제 남편은 어느새 자신이 혐오하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참고 넘어간 세월이 무려 5년이나 흘렀고 그동안 노력한다며 애쓰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리만큼 남편은 저와 제 딸에게 무관심해 갔어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지 학교 첫 입학식인데 같이 가줄 거지? 민지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민지 입학식엔 당신이 가면 되잖아. 당신, 민지 유치원 졸업식에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못 왔었잖아. 민지가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랑 함께인데 왜 자기만 아빠가 안 오냐고 묻는단 말이야. 그건 당신이 알아서 커버해야지. 내가 다른 집 아빠들이랑 같냐? 나 이제 엄연한 우리 회사 오너야.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민지한텐 내가 예쁜 선물 쥐어 보낼 테니까 당신이 나 못 간다고 알아서 말 잘해. 그렇게 말을 마친 남편은 안방문을 저 들으란 듯 짜증을 내며 쾅 닫아 보였고 저도 그 모습에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딸 잘하는 만큼 남편도 회사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혀가면서 어느덧 아버님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아주 평판이 좋다며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의 학교 입학식 날이 다가왔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남편은 아침 대바람부터 출근을 한다며 집을 나섰고 잘 다녀오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리도 급한지 문을 닫고 나가는 남편이었죠. 현관문이 3개 닫히는 소리엔 깬 것인지
딸아이가 방에서 눈을 비비고 나오며 물었죠. 엄마, 아빠 오늘도 바빠? 전 그런 딸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며 말했어요. 어, 오늘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대. 그럼 아빠 오늘도 못 오는 거야? 하지만 아빠가 우리 민지 학교 입학 축하한다고 책가방이랑 예쁜 필통이랑 다 사주고 가셨어. 이따 저녁에 아빠 오면 고맙다고 인사해줘야 돼. 치, 유치원 애들이 나보고 아빠 없으면서 있다고 뻥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딸아이의 말에 저는 딸아이를 세수시키던 손을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유치원 애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 졸업식 때도 아빠가 안 오니까 애들이 나보고 아빠가 진짜 있는 거냐고 그랬다니까? 딸아이의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엄연히 아빠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제 딸을 보며 너무나도 속상하고 말로 표현 못할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무렵에 학부모들 모임에 저는 항상 빠짐없이 참석했었고, 제 남편이 한 회사의 사장이란 점을 자랑하듯 말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 딸은 당연하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사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아빠가 바빠서 못 오는 거라고 말하지 그랬어. 말했어.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니까 그래서 바쁜 거라고. 회사에서 일하느라 민지 보러 못 온다고. 그런데 애들이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야. 급기야 엉엉 울음을 터뜨린 딸아이는 세수한 것이 무색하게 다시금 얼굴을 눈물로 범벅였고, 저는 다시 세수를 해주며 딸아이를 달랬어요. 알았어. 엄마가 우리 민지만 몰라줘서 미안해. 우리 민지 오늘 입학식인데 이런 울보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겠지? 뚝 그치고 엄마가 예쁘게 머리 해줄 테니깐 예쁘게 하고 학교 가자. 겨우겨우 딸아이를 달래였고 남편이 사놓고 간 딸아이의 책가방을 매주고는 딸의 손을 잡고 집에서 5분 거리인 학교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딸은 예쁘게 따여진 머리와 남편이 선물로 주고 간 책가방을 보며 기분이 조금 풀렸는지 배시시 웃어 보였고, 전 그런 딸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봤죠. 그러다 저는 딸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레 딸에게 물어 유치원에서 그런 나쁜 소리를 해댄 아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이의 이름은 학부모 모임 때 저와 꽤 친하게 담소를 나누던 엄마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딸아이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딸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현수 어머님. 도대체 현수에게 어떻게 말을 했기에 현수가 우리 민지한테 아빠가 없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머, 민지 어머님. 다짜고짜 전화해서 안부는 고사하고 갑자기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따지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무례하네요. 뻔뻔하게 나오는 상대 학부모의 태도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제가 뭐라 더 따져 물으려 겨우 입을 떼는 순간 상대 엄마의 말에 다시 입이 다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민지 어머님, 우리 옆집 사시는 애 엄마 남편이 민지 어머님이 말하던 그 남편분네 회사 사장님이랍니다. 그 집은 오고 가며 몇 번 그 남편분과 함께 마주친 데다가 명함까지 직접 받은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남의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뻥을 쳐대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겠어요? 그냥 민지네는 아빠가 없어서 남의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거짓말로 둘러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함 받은 거 확실해요? 진짜 제가 말하던 그 회사 사장 명함이던가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뭐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줘요? 전 명함 받은 걸 찍어서 보내주냐는 부모의 말에
괜찮다면 부탁 좀 드리겠다고 말했고, 몇 분이 안 가 그 학부모는 정말 제 남편과 동일한 명함을 찍어 보내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감이 오지 않았죠. 전 딸아이가 반에서 환하게 저를 보며 손을 흔들어대는 모습에도 웃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굳고 말았답니다. 딸아이의 입학식은 금방 끝이 났고 담임 선생님과의 짧은 상담이 있었지만 제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이 하나 되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어느새 친해진 같은 반 다른 여자아이와 놀겠다는 딸아이를 해당 여자아이의 학부모에게 부탁하며 잠시 맡겨놓은 뒤에 다시 현순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수 어머님, 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통 감이 안 오는데 의심이 가는 건 있어서요. 괜찮으시면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말에 현수 어머님은 메시지로 주소를 찍어 보내주었고 빈손으로 남의 집을 들리긴 뭐해 현수 어머님에게 선물해 주려 근처 대형마트에 제일 값이 나가는 고급 와인을 사들고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옆 동네이긴 하지만 저희 집과 차로 10분 거리인 꽤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현수 어머님이 찍어준 해당 층수까지 올라오고선 현관문 앞에까지 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참 타이밍이 우습게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고 말았어요. 그것도 제 딸 민지의 손이 아닌 다른 작은 남자아이의 손을 꽉 잡고선 말이에요. 그 작은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옆에는 다른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들고 있던 와인을 그만 놓치고 말았고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며 와인은 그 자리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저를 쳐다봤고 그 남자아이를 제외한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었죠. 진즉에 문을 열어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된 현수 어머님은 떨어진 와인을 보고 괜찮으냐며 제게 물었지만 전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 민지 어머님, 괜찮아요? 이거 와인 아까워서 어떡해. 어머, 진우네도 왔네요. 진우 어린이집 입소는 잘하고 온 거예요? 현수 어머님은 떨어진 와인을 줍다 제 앞에 서 있던 남편과 작은 남자아이와 그 여자아이를 보고 말했고 이후 무어라 더 말을 했는데 뭐라 하던 들리지 않던 저는 곧장 남편이 있는 쪽으로 다가섰고 옆에 아이가 있든 말든 상관치 않고 소리쳐 물었죠.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며? 당신이 말한 중요한 미팅이 다른 집에 애 어린이집 입소하는 거 보고 오는 거야? 우리 민지는 유치원 졸업도 초등학교 입학식도 안 갔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설명해. 악에 바친 제 목소리는 복도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제 분노에 남편 옆에 있던 그 작은 남자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곧장 아이를 달래며 현수 어머님네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 어머님도 제 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쪼그려 앉은 채 와인 파편들을 줍고 있다 발라당 자빠져 버렸고 상황이 심각하단 걸 느꼈는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이더라고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따라 나와. 나가서 얘기해. 그제야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따라오라며 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갔고 저는 남편의 손을 떼어내며 소리쳤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 말해.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 정체가 들통나는 게 무섭나 보지? 어디 설명이나 해봐. 당신네 회사 김지연 씨가 왜 당신과 함께 있으며 그 중간에 남자아이는 뭔지 다 설명해 보라고. 제가 남편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시부에게 들키기 전 제가 주임으로 승진을 하였을 때 저보다 2살 어린 신입사원 한 명이 추가 채용이 되었었어요.
제 후임이기도 했던 김지연 씨는 예쁘고 똑똑한 데다가 집안까지 좋아 시부이자 전 사장님께선 굉장히 예뻐하셨죠. 그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지연 씨는 시부의 친구의 딸이었고 학벌이나 성적 모두 우수하지만 시부가 조르고 졸라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아버님네 회사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분명 저와 남편의 결혼식에도 온 적이 있는 김지연 씨가 왜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어린 남자아이는 누구인지 의문투성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다 달래기라도 한 것인지 갑자기 복도로 나온 김지연 씨가 제게 남편을 대신해서 말을 하더군요. 제가 설명하죠. 일단 저 아이는 성민 씨 아이예요. 남의 애가 아니란 말이죠. 올해로 4살이에요. 저랑 이렇게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건 5년째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최 주임님께는 미안하지만 이왕 이렇게 다 들킨 김에 말을 다 해야겠네요. 성민 씨랑 이혼해 주세요. 위자료는 잘 챙겨드릴게요. 설마 맘에도 없는 남자 끌고 살 건 아니겠죠? 김지연 씨의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랑 애까지 낳고 살고 있었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라는 그 뻔뻔한 태도에도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을 나와 그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러다 문득 아버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김지연 씨의 말이 떠올랐고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현관문을 열어준 건 남편의 새엄마이자 민지 할머니였던 제 시어머님이었어요. 갑자기 찾아간 제 모습을 보고 놀란 시모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며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물었죠. 아버님 안에 계시나요? 안에 계신다만 무슨 일 있는 거니?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게 무어라 말을 하려는 시어머니를 대신하고 전 안방 문을 두어 번 놓고 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 보였죠. 아버님, 민지 아빠가 외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디서 언성을 높이고 있어? 사실이냐고 묻잖아요. 그래. 아유, 이래서 못 배워먹은 것들을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네가 네 남편도 간수 못해서 그렇게 일을 벌인 거면 네 탓을 해야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니들 이렇게 된 김에 이혼해라. 성민이도 보니까 진우 애미한테 아예 마음을 굳힌 것 같고 너도 이미 마음 떠난 사람 괜히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정리하고 새 출발해. 아버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다 알았을 때 그때 최소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그걸 다 알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말을 마친 저는 곧장 시댁을 나와 민지가 있는 민지 친구네로 갔어요. 아직 마음을 다 추스르지 못한 채였지만 딸아이를 다른 집에 너무 오래 맡겨둘 수가 없었죠. 겨우 눈물을 닦아내고 딸아이 친구네 초인종을 눌렀고 그곳에 엄마 하며 딸아이가 뛰쳐나와 제 품에 안겨 보였어요. 겨우 눈물을 닦아냈는데 딸아이를 보자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겨우 울음을 참으며 잠시 동안이지만 딸아이를 봐준 그 딸아이 친구의 엄마에게 고맙다 인사를 한 뒤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니까 남편이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전 곧바로 딸아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채 짐을 싸고 있는 남편에게로 가 버럭 소리쳤고 남편은 뭐가 그리도 잘난 것인지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
그동안 참고 살아줬으면 됐지. 이미 다 안마당에 내가 너랑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잠잘 수 있겠어? 어쩜 이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어? 당신 아버지 보면서 당신은 아버님처럼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다면서, 당신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면서. 전 이 집안에 딸아이도 함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로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신 이래서 우리 민지 유치원 행사며 졸업식이며 오늘 같은 학교 입학식도 모두 안 온 거였어? 당신 때문에 안 간 거였어. 당신 꼴 보기 싫어서. 남편의 대답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기가 차서 입 밖으론 헛웃음만 새어나왔고, 남편은 어느새 짐을 다 싼 것인지 캐리어와 큰 가방을 몇 가지 들더니 제게 말했어요. 위자료는 이 집이면 되지?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 전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아, 그리고 민지는 내가 키울게. 뭐? 당신이 뭔데 우리 민지를 키워? 절대 안 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어요. 제게 하나뿐인 제 마지막 신락 같은 기쁨이었던 제 딸을 데리고 간다니, 그것도 그런 상관이와 함께 살게 둘 수는 없었죠. 넌 능력 없잖아. 내가 민지 키울게. 행위나 소송 그런 거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차피 변호사 선임도 할 돈도 없겠지만 네가 나랑 싸워봤자 싸움이나 되겠어. 그리고 너도 민지를 위해 무엇이 더 나을지 생각해봐. 일 안 하고 산지 10년이 넘은 네가 지금 나와 일을 한다고 해봤자 네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 텐데 민지 데리고 잘 살 수나 있겠어? 민지 오늘 초등학교 입학했어.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재수없게 하는 건지. 속에선 천불이 끓어오르고 울분이 쏟아졌지만 차마 남편의 말들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영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입을 앙 다문 채로 남편을 노려볼 뿐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못나 보였어요. 그때 느꼈던 그 수치심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민지 다음 주에 데리러 올 거야. 지금 그 집에 민지가 쓸 방을 리모델링 중이거든. 그때까지 민지랑 잘 즐기고 있어. 민지 짐도 미리 싸주면 고맙겠고. 민지 학교는 그대로 다니게 할 거야.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전학시키기도 그렇고 그 집과 학교가 거리도 엄청 먼 것도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현관문 앞까지 캐리어와 싸둔 가방을 끌고 나왔고, 방 안에 있던 딸아이는 남편이 나간다는 것을 안 것인지 방에서 뛰쳐나와 남편에게 가물었죠. 아빠, 어디 가요? 엄마랑 싸운 거예요? 딸아이의 말에 남편은 민지 키에 맞게 몸을 낮추더니 눈높이를 맞춰가며 말하더라고요. 민지야, 아빠 말 잘 들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부부가 아니야. 우리 민지 아빠가 다음 주에 데리러 올게. 그동안 엄마랑 재밌게 놀고 있어. 학교도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랑 잘 놀고 있어야 돼. 딸아이는 남편의 말에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지만 겨우 울음을 참아내려 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개만 끄덕여 보였습니다. 어쩜 남편은 애한테도 그리 매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잘 돌려 말하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저런 남편에게 내 딸아이를 돌려보내도 되는 것인지 마음이 착잡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고, 남편이 나가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엉엉 우는 딸아이를 겨우 달래줬죠. 겨우 달랜 딸아이를 씻기고 침대에 눕혀 잠을 재우려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조망만한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화해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마음이 시큰거리던지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으며 미안하단 말만 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뭐가 그리도 급한 것인지 곧바로 남편 쪽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그렇게 힘없이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무려 17년을 알고 지낸 남편과 그렇게 짧게 끝이 났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참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꼴도 보기 싫다가도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다시 남편이 제게 돌아와 주길 멍청하게도 바랬었죠. 하지만 남편은 얼마 안 가 제게 딸아이마저 빼앗아 갔어요. 약속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 찾아온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갔고 그렇게 전 홀로 남게 됐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던 생활비가 끊기니 당장 제가 직접 돈을 벌어 생활을 해야 했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언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렇게 경력 단절된 저를 받아주는 기업은 없었어요. 결국 마트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주는 계산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잊고 있던 현순의 어머님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민재 어머님 아니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현수 어머님은 이쪽 동네 마트까지 오셔서 장 보시는 거예요? 근처에 우리 친정집이 있거든요. 겸사겸사 들렸는데, 이거 엄청난 우연이다. 안 그래도 그날 그렇게 가시고 연락이 없으셔서 마음이 쓰였거든요. 혹시 오늘 몇 시에 끝나요? 괜찮으시면 끝나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버린 것도 마음에 쓰였고 또 우리 민지가 살고 있는 그 집 바로 옆집에서 사시고 계시니 민지에 관해 저 또한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 흔쾌히 제안을 승낙했어요. 마침 교대 시간도 가까워져 왔고 현수 어머님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곤 남은 시간까지 일을 모두 마쳤죠. 그리고 마트 안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가 오해를 해서 미안했다며 본인이 커피를 사겠다고 하던 현수 어머님은 자연스레 주문을 했고 저도 큰 거절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나온 커피를 제 자리에 놓아주던 현수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깟 커피로 어디 사과나 되겠어요? 다음번엔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제가 전엔 결례가 많았어요, 민지 엄마. 아니에요. 현수 엄마가 오해할 만했죠. 저마저도 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걸요. 역시나, 맞죠? 두 집 살림? 민지 엄마가 조강지처고, 진우 엄마가 그럼 상간녀였던 거 맞죠? 네, 다 들으셨구나. 그날 워낙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기에 현수 엄마가 모든 얘기를 다 들었으리라곤 생각했는데 눈치가 빠른 것인지 상황 파악이 잘 되는 것인지 단번에 상황들을 캐치해낸 현수 엄마라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민지가 진우 엄마랑 같이 살던데, 이혼하고 민지까지 보낸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경제력이 남편이 훨씬 좋았고 민지한테도 엄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비록 새엄마여도 제대로 된 가정 속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냐. 속이 말이 아니겠어요, 민지 엄마. 현수 엄마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현수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건지 제 두 손을 잡아 보였고 생각보다 따뜻하던 그 손은 저를 한 번 더 위로해 주었어요. 사실 딸이 그렇게 가버린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없이 홀로 남겨진 그 집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던 제게 꼭 필요한 위로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이후 제 얘기를 모두 들어주던 현수 엄마가 좋은 게 생각났다며 잠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무언가 검색하더니 제게 그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죠. 이거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자격증도 딸 수 있게 해주고 지원금도 나온다네요. 내가 아는 애기 엄마도 이걸로 회사 취직했다고 들었어요. 민지 엄마도 한번 알아봐요. 이런 마트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큰 곳에서 보란 듯이 잘 살아주는 거예요. 제게 있어 너무나도 좋은 정보였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매달 나오는 월급 받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며 살 수 있다면 딸아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현수 엄마. 고맙긴요. 괜히 내가 오해한 것 때문에 민지한테 불미스러운 소문이 들게 될 걸 생각하면 아우, 내가 더 미안하지. 아참. 그리고 내 남편이 변호사예요. 민지 엄마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할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서 변호사 선임비 최대한 절충해 볼 테니까. 그럼 지난번처럼 애 뺏기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현수 엄마는 남편의 명함이라며 변호사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고 그 명함이 언젠가 제게 동아줄이 될 것만 같아 냉큼 받아 넣었습니다. 전 다시 한번 현수 엄마에게 고맙다고 전했고 그날 이후로 전 현수 엄마와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욱 흘렀어요. 현수 엄마가 알려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해 지금은 한 기업의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도 큰 급여도 아니었지만 알뜰살뜰 저축해가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 위자료라며 쥐어준 집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이사조차 못 가겠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은 채로 냅두고 있었죠. 딸아이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2달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주다가 3달째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보지 못한 지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 있는 연차 날이었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민지 엄마, 사실 얘기 못했던 게 있는데, 아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거든요. 뜬금없이 걸려온 현수 엄마 전화에 난데없이 뜸을 들이는 바람에 더욱 궁금해졌죠. 무슨 일인데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아니, 몇 달 전부터 민지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 애들 키우는 집에서 애들이 내는 울음소리야 흔한 일이니까 그러겠지 했지.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나? 무언가 찰싹찰싹하고 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 민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막 민지가 죄송하다고 소리도 들리고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어젯밤에 엘리베이터에서 민지가 혼자 심부름을 하고 온 건지 비닐봉지를 낑낑대며 혼자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비닐봉지를 대신 들어주다가 봤는데 민지 몸에 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도 꼴이 말이 아니었고 보는데 내가 다 속상해서 어제 바로 전화를 줄까 했었는데요. 시간도 늦었고 오늘 말해줘야지 하고 넘겼는데 글쎄 오늘 아침엔 진우 엄마가 민지한테 그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때리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건 영락없이 가정폭력이구나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전화했어요. 혹시 몰라서 녹음도 해놨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민지 말이야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요. 전 현수 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장이 곤두박질 치다 못해 내리꽂는 기분이었죠. 전화를 끊고 당장 그 집을 쳐들어갈 생각으로 간단하게 나갈 채비를 하는데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에서 바로 나가봤더니 그곳에 제 딸이 웬 거짓골을 한 채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제는 9살이 된 딸아이는 8살 때 본 모습보다 더욱 마른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울자 아이도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둬서 너무 미안해.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미안하다 말하자 딸은 제 품속으로 더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딸의 어리광에
제 눈물은 점차 사그러졌고 딸도 같이 눈물을 멈추더니 다시 한번 배고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야 딸의 그런 모습이 더욱 자세해 보였습니다. 딸아이의 볼은 누가 봐도 맞은 것 같이 한쪽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품도 안 발라준 것인지 얼굴이며 몸이며 다 터서 각질이 일어나 있었어요. 한참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굶기라도 한 건지 몸은 비쩍 말라 있었고요. 그리고 손목과 다리 쪽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엄마의 슬픔과 분노,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복합적인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그 두 년 놈들을 패주고 싶었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그 두 인간들을 똑같이 벌 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다른 계획을 잡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약해 빠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싶었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망할 남편놈과 상간녀인 그녀를 수렁에 빠뜨릴 복수를 준비했어요. 사회에서 아예 매장을 시키기로요. 그 이후 배고프다는 딸을 데리고 근처 고깃집에 갔죠. 예전에도 딸아이가 좋아하던 고깃집이었는데 오랜만에 밥을 먹는 것처럼 다 구워지지도 않은 고기들을 허겁지겁 집어먹더니 이내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해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속상해 또다시 그 두 년놈들에게 이가 갈렸죠. 혹시나 딸아이의 몸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며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특별히 병이 있거나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빈혈기와 몇 군데 타박상이 보였다고 해요. 의사 말로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타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단서를 끊고는 수액을 맞고 있는 딸아이에게 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자 큰 눈망울에 눈물을 글썽이던 딸은 닫은 작은 입술을 열어 말해주었어요. 새엄마가 처음에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때리고 다음엔 진우랑 놀다가 진우가 울었다고 때리고 또 그 다음엔 엄마랑 닮았다면서 막 욕하고 때렸어. 엄마 난 너무 무서웠어. 아빠는 새엄마가 민지 때린 거 몰라? 아빠도 알아. 근데 나한테 신경을 안 써. 맨날 진우만 예뻐하고 진우만 챙겨. 나 그 집 가기 싫어, 엄마. 그냥 엄마랑 나랑 우리 집에서 둘이 살면 안 돼? 알았어. 엄마랑 둘이 살자. 앞으로는 우리 민지 어디도 못 데려가게 할 거야. 전 엉엉 우는 딸을 다시 한번 안아주었고 그 망할 두 년놈들을 생각하며 손을 꽉 쥐는 탓에 손바닥이 손톱 자국에 패여버린 것도 몰랐었죠.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 길에 현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말해주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현수 엄마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들고 현수 아빠가 변호사로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딸에게 더욱 자세한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나 차 안에서도 딸아이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로 상간녀이자 계모인 그녀는 딸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딸은 일기장에 그 내용들을 모두 써놓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CCTV 증거 영상을 일기장 속 날짜와 딸에게 들은 말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었어요. 그 밖에도 현수 엄마가 옆집에서 녹음한 내역과 딸아이의 증언, 그리고 병원에서 끊어다 준 진단서, 이 모든 것들로 딸아이의 양육권은 물론이고 남편 놈과 그 상간녀를 나락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었죠. 그날 저녁이 지나고 밤 12시가 지나서야 전 남편 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민지가 없어졌는데 혹시 거기 있냐면서 말이에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고 전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받았죠.
너 진짜 뭐 하는 새끼니? 진짜 애 아빠가 맞긴 한 거니? 민지 얼굴이며 몸이며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알아? 김지연 그년이 우리 민지를 이렇게 만들 동안 너 반감만 했다며? 넌 우리 민지 데려갈 자격 없어. 내가 양육권 소송은 물론이고 니들 아동학대에 아동폭력으로 고소할 거야.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전 남편 놈은 네가 무슨 수로 고소를 할 거냐며 빈정댔고 그런 남편 놈에게 두고 보라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콧방귀 끼던 남편 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만한 일들이 터졌죠. 제가 바라던 대로 두 년 놈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워낙 증거도 충분하고 딸아이의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기에 재판은 당연히도 저와 딸아이의 승이었고 그 두 년놈들은 현재 감방에서 콩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감방에 들어간 것이 힘이라도 된 것인지 남편의 회사의 한 직원의 제보로 전 남편과 그 상간녀가 행했던 모든 악질이 밝혀졌어요. 회사 공금 횡령과 직원들에게 행했던 갑질과 폭언 등 죄가 죄를 더해 두 년놈들의 형량은 더욱 늘었고 전 남편 놈의 회사는 최근에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그 집을 팔고 그 두 년놈들이 찾을 수 없는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전보단 작은 평수지만 신축 아파트라 시설이 좋았고 지방이라 그런지 집값도 생각한 것보다 나쁘지 않아 무리 없이 이사를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짧았지만 나름 경력이 쌓였던 저는 다행히도 바로 이직을 할 수가 있었고 딸의 전학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죠. 현수 엄마와 멀어진 것은 아쉽지만 종종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와 전 남편 놈의 얘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진우라는 남자아이는 전 시부가 맞겠다며 데려갔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라도 어린 손자 등살에 한번 호되게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참 뛰어놀 남자아이라 에너지가 넘쳐날 텐데 고생 꽤나 하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 시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상간녀에게 당한 일들을 얘기해주자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더욱 면목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새어머니이자 전 시모는 상간녀의 존재도 뒤늦게 저와 전 남편이 이혼을 하면서 알았다고 해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대신 사과하겠다며 무릎까지 꿇어 보이던 전 시모였습니다. 어머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일어나라고 바로 부축해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계모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전 시어머니처럼 계모여도 친모처럼 본인이 나서서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그 자식 일에 무릎까지 꿇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상간녀처럼 자기 자식만 소중한 줄 알고 남의 귀한 자식은 아무런 죄도 없이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학대와 폭력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저와 제 딸아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내어 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현재 딸아이의 몸과 마음 전부를 씻겨주진 못하겠지만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 무엇보다 딸에게 집중하며 풍요롭지 않지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복수가 다른 사연들에 비해 엄청난 사이다를 전해주는 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저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현재 딸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사연이 많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와 제 딸 민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